차가운 11월의 공기가 The biting 피부 November 깊숙이 air seeped 스며들었다. deep into the lungs. 은퇴한 강력계 Retired 형사 homicide 박진호는 detective Park 익숙하게 Jin-woo. 그 냉기를 You're 받아들였다. finally here. 수십 년간 Yes. 피비린내 나는 현장을 누비며 It's quiet 단련된 now that I'm 감각은 back. 은퇴 후에도 무뎌지지 않았다. 그는 서울 상류층이 모여 사는 화려한 주상복합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이곳은 그의 딸 수진과 사위 강지훈이 사는 곳이었고, 오늘 저녁은 사랑하는 외손자 민준이의 5번째 생일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향기가 그를 감쌌다. 아버님 오셨어요. 딸 수진이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진우는 그 웃음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긴장감을 감지했다. 베테랑 형사의 눈은 상대방이 숨기려 하는 감정의 편린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 우리 공주님 잘 있었나? 민준이는. 그는 애써 딸의 긴장을 모른 척하며 외투를 벗었다. 할아버지, 작은 발소리와 함께 민준이가 복도 끝에서 달려나왔다. 진우는 허리를 숙여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작은 생명체를 품에 안았다. 아이에게서는 언제나 기분 좋은 냄새가 났다. 우리 강아지 생일 축하한다. 진우의 거친 얼굴에 비로소 진정한 미소가 번졌다. 민준이는 진우의 삶에 남은 유일한 따뜻함이자 이유였다. 집안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거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식탁에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사위 강지훈의 성공을 보여주는 증표였다. 강지훈은 젊은 나이에 IT 기반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언론이 주목하는 사업가였다. 장긴어른 오셨습니까? 목소리가 들려온 곳은 서재 방향이었다. 강지훈이 값비싼 실크 가운을 걸친 채 걸어 나왔다. 그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대신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여전했다.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이제야 씻었습니다. 민준이 생일인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박진호는 굳이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처음부터 이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너무 매끄럽고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강지훈의 눈은 언제나 무언가를 계산하고 평가하는 듯한 차가운 빛을 띠고 있었다. 수진은 그런 지훈의 어디가 좋아서 결혼까지 했는지 진우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딸의 선택이었고 그는 존중해야 했다. 저녁 식사는 겉보기에는 화기애애했다. 강지훈은 능숙하게 와인을 따르며 자신의 새로운 프로젝트인 그린밸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정부 고위 관료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 사업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요한지 역설했다. 수진은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음식을 날랐고 민준이는 할아버지가 사온 로봇 선물을 조립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진우는 말없이 스테이크를 썰며 사위를 관찰했다. 강지훈은 민준이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아이가 시끄럽게 장난감 소리를 낼 때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지는 것을 진우는 놓치지 않았다. 수진은 남편의 눈치를 보며 황급히 민준이를 제지했다. 민준아, 조용히 해야지. 아빠 말씀하시잖아. 그 순간 진우는 딸의 목소리에 배어있는 공포를 느꼈다.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에 촛불을 켤 시간이 되었다.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민준이는 신이 나서 촛불을 껐다. 박수 소리가 차에 끝나기도 전에 강지훈이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 난 서재에서 처리할 일이 남아서 먼저 일어나겠네. 장인어른 편히 쉬다 가십시오. 수진아, 민준이 빨리 재우고. 그는 민준이의 머리를 기계적으로 한번 쓰다듬고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가운 정적이 거실을 감쌌다. 방금 전까지의 따뜻함은 모두 연기처럼 사라졌다. 수진은 황급히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진우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아, 혹시 무슨 일 있니?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의 어깨가 옅게 떨리는가 싶더니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빠. 지훈 씨가 요즘 큰 프로젝트 때문에 예민해서 그래요. 전 괜찮아요. 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수십 년의 형사 생활 동안 그는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면 더 단단히 잠가버린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그저 딸이 자신에게 기댈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 민준이랑 좀 더 놀아주고 싶구나. 늦기도 했고. 그의 말에 수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밝아졌다.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민준이 방 옆에 손님방 준비해드릴게요. 밤이 깊었다. 진우는 손님방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완벽하게 방음 처리된 고급 아파트였지만 그의 귀에는 여전히 무언가 불길한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강지훈의 차가운 눈빛과 딸의 겁에 질린 표정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 완벽해 보이는 가정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새벽 2시경이었을까. 깊은 정적 속에서 진우는 미세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소리나 건물이 수축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흐느끼는 소리 혹은 무언가를 애원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소리는 복도 건너편 민준이의 방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진우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민준이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와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민준이는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아이는 분명히 잠들어 있었지만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는 듯 보였다. 그리고 그때 진우는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그 말을 듣고야 말았다. 싫어, 하지마. 엄마 아파. 아이의 목소리는 잠꼬대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절박했다. 진우는 숨을 죽인 채 아이에게 다가갔다. 민준이의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물, 빨간색, 다 빨개. 진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빨간색 물이라니 아이의 악몽치고는 너무도 구체적이었다. 그는 민준이의 이마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아이를 진정시키려 했다. 민준아, 괜찮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그의 낮은 목소리에 민준이의 몸부림이 조금 잦아들었다. 하지만 아이의 잠꼬대는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이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검은 그림자. 아빠가 밀었어. 박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빠가 밀었어.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이것은 아이가 목격한 것 혹은 겪은 것에 대한 공포의 발현이었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형사의 본능이 그의 전신을 깨웠다. 그는 자신의 사위 강지훈이 단순한 재수 없는 사업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민준이가 다시 고른 숨을 내쉴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내려다보며 그는 결심했다. 자신의 딸과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었다. 설령 그가 자신의 사위라고 할지라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전직 형사 박진우의 마지막 수사가 그렇게 손자의 잠꼬대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는 손님방의 안락한 침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최고급 거위털, 이불의 포근함도 그의 신경을 감싸는 한기를 몰아내지 못했다. 민준이의 잠꼬대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빨간색, 아빠가 밀었어. 수십 년간 끔찍한 사건 현장을 겪으며 단련된 이성으로 애써 그 말들을 밀어내려 했다. 아이들은 악몽을 꾼다.
부모가 엄하게 야단치는 일상적인 경험이 공포스러운 이미지로 왜곡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본능 수많은 범죄자들을 신문하고 짐승의 감각으로 진실을 꿰뚫어 보던 늙은 형사의 직감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공포는 너무나 생생했고 구체적이었다. 빨간 물, 검은 그림자. 진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안개에 쌓여 흐릿했다. 마치 그가 마주한 진실처럼. 아침 식사 시간 식탁의 분위기는 어젯밤의 화기애애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쩌면 어젯밤의 그 분위기조차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지우는 이미 완벽하게 슈트를 차려입고 태블릿 PC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수지는 주방과 식탁을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였고 민준이는 시리얼 그릇에 고개를 박은 채 숟가락만 휘젓고 있었다. 진우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이 기묘한 가족의 아침 풍경을 관찰했다. 그의 눈은 이제 은퇴한 할아버지가 아닌 현역 시절의 날카로운 독사 박진우의 것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행동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최 의원님 부부와 약속 있는 거 잊지 않았죠? 중요한 자리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강지우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알고 있어. 김 비서가 다 챙겼을 거야. 당신은 옷이나 신경 써. 지난번처럼 격식에 맞지 않는 걸로 망신시키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비난이나 분노가 아닌 그저 사실을 전달한다는 듯한 몸이 건조한 어조였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가 억지 미소로 풀렸다. 그럼요. 신경 쓸게요. 그때였다. 민준이가 우유를 마시려다 컵을 놓쳤다. 하얀 우유가 값비싼 대리석 식탁과 바닥으로 쏟아졌다. 쨍그랑 컵 깨지는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민준이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얼어붙었다. 수지는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으며 황급히 휴지를 찾았다. 어머, 민준아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하지만 진우의 시선은 강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태블릿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경멸에 가까운 짜증이 서려 있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하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아빠가 몇 번이나 말했지 집중하라고. 넌 왜 그렇게 산만하고 칠칠 맞은 거냐. 그 말에 민준이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마치 우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듯. 됐다. 수지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다급하게 바닥을 닦았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금방 치울게요. 민준이가 아직 어려서. 어린 건 변명이 안 돼. 5살이면 자기 앞가림은 해야지. 이 집안의 모든 건 내 노력으로 이룬 거야. 그걸 이런 식으로 낭비하는 건 용납 못해. 박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지금 사위에게 따귀를 날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저것은 훈육이 아니었다. 저것은 통제였고 학대에 가까운 정신적 압박이었다. 민준이가 어젯밤 왜 그런 악몽을 꾸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았다. 아이는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극도로. 바로 그때 강지훈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발신자를 확인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잠깐 실례하지. 그는 전화를 받으며 거실 발코니로 나갔다. 방금 유리문이 닫혔지만 진우의 시력은 여전히 그를 쫓았다. 강지훈은 처음에는 조용히 듣는 듯 하더니 이내 무언가 격앙된 듯 손짓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입모양이 맹렬하게 움직였다. 진우는 청력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희미하게 단어들이 새어나왔다. 처리해, 흔적도, 멍청한. 그는 분명 처리하라는 말을 들었다. 사업가가 쓸 수 있는 단어의 범주를 넘어서는 어둡고 폭력적인 뉘앙스가 담긴 단어였다. 강지훈은 전화를 끊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다시 완벽한 무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나가봐야겠습니다. 장인어른, 다음에 다시 편히 모시겠습니다. 그는 냅킨으로 입을 닫고 일어섰다. 수진이 황급히 따라 나가 현관에서 그의 재킷을 받아들었다. 오늘 저녁 잊지 말고요. 강지훈이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하고 문을 나섰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진우의 귓전을 울렸다. 남편이 사라지자 수진은 마치 공기가 빠진 풍선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진우에게 말했다. 아빠 죄송해요. 아침부터 정신없게. 진우는 딸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진의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채워져 있었지만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진아. 진우가 낮게 불렀다. 너 행복하니? 그 질문은 진우가 수년 동안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이었다. 수진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전 행복해요. 지훈 씨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이 집도 그렇고 민준이도. 그녀의 목소리는 변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진우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딸은 이미 무언가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공포일 수도 혹은 남편이 제공하는 부와 지위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지금 딸에게서 진실을 들을 수는 없을 터였다. 그는 민준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그제야 할아버지 품에 안겨 긴장을 풀었다. 할아버지가 오늘 일찍 가서 미안하구나. 대신 이번 주말에 할아버지 집으로 올래. 민준이가 좋아하는 공룡 장난감 새로 나왔던데. 그가 말하자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가도 돼요, 엄마. 수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빠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물을 것 없다. 이건 할아버지와 민준이의 약속이다.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진우는 그 집을 나섰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걸으며 그는 어젯밤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이 완벽해 보이는 가정은 깨지기 직전의 살얼음판이었다. 강지훈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 비밀은 폭력적이고 어두운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딸과 손자가 그 위험의 한복판에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로비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진우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는 겉옷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수십 년간 사용해온 낡은 폴더폰이었다. 그는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거칠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선배님, 웬일이십니까 이 시간에. 김 팀장, 나 박진우다. 오랜만이다. 목소리 들으니 여전히 건강하구먼. 진우의 목소리는 다시금 냉철한 형사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이고, 선배님, 은퇴하신 분이 무슨 일로? 혹시 낚시터라도 같이 가시려고요? 상대방이 농담을 건넸지만 진우는 받아칠 여유가 없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낚시는 다음에 하지. 자네에게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네. 아주 조용하고 비밀스럽게 알아봐 주어야 할 게 있어. 그는 잠시 말을 끊고 로비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다시 그의 뺨을 스쳤다. 내 사위에 대한 거네. 강지훈이라고. 그린밸리 사업을 하는 놈일세. 그놈 뒤를 좀 샅샅이 파봐주게. 자금 흐름 주변 인물. 뭐든 좋아. 사소한 거라도
전화기 너머에서 김 팀장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의 사위를 조사해달라는 전직 전설적인 형사의 부탁. 그 무게는 청은망은과도 같았다. 선배님, 그게 무슨... 묻지 말고 그냥 해주게. 이건 명령이 아니야. 네, 개인적인 부탁일세. 진우는 전화를 끊었다. 의심의 씨앗은 이제 싹을 틔웠고 그는 이 싹이 괴물이 되기 전에 뿌리 뽑아야 했다. 설령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이 무너져 내린다 해도. 박진우는 전화를 끊었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지 않았다. 코끼리라는 별명은 그저 그가 덩치가 크고 끈질겨서 붙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번 목표를 정하면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기억력이 비상했으며 필요하다면 거대한 몸집을 숨기고 조용히 움직일 줄도 알았다. 김 팀장에게 맡긴 것은 공식적인 경로, 즉 서류와 데이터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다. 진짜 추악한 진실은 종종 서류 밖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낡은 세단에 올라탔다. 은퇴 후 유일한 낙인 낚시를 다닐 때나 쓰던 차였다. 하지만 오늘은 목적지가 달랐다. 그는 한적한 교회의 집이 아닌 영이 자욱하고 비린내 나는 마포의 한 뒷골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하이에나라고 불리는 여자가 운영하는 작은 곱창집이 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현역 시절 위험에서 한번 구해준 뒤로 충성스러운 정보원이 된 인물이었다. 가게 문을 열자 매캐한 연기와 시끄러운 술주정이 그를 덮쳤다. 웬일이셔 영감님. 이런 누추한 곳에 발이 다 미끄러지시고. 하이에나 본명은 아무도 모르는 그녀가 기름때 묻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반가움을 숨기지 못했다. 오랜만이다. 곱창 2인분의 소주 하나. 그리고 내 귀도 좀 빌려야겠다. 진우는 가게 구석에 가장 어두운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펄펄 끓는 곱창 전골을 퉁명스럽게 내려놓으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래서 은퇴한 전설께서 무슨 일로 이 하이에나를 다 찾아오셨나? 낚시터에서 붕어 낚는 것도 지겨워지셨나 보지. 그녀가 소주잔을 채웠다. 진우는 단숨에 잔을 비웠다. 독한 알코올이 식도를 태우고 내려갔다. 강지훈이라고 아나그린 밸리 신도시 개발하는 젊은 친구.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하이에나의 눈이 가늘어졌다. 알다마다 요즘 이 바닥에서 그 이름 모르면 간첩이지. 돈벼락 맞은 황태자. 왜 그 양반이 영감님 퇴직금이라도 떼먹었소? 그녀가 낄낄거렸다. 그냥 궁금해서. 그렇게 단기간에 성공한 게 신기해서 말이다. 혹시 안 좋은 소문이라도 도는 거 있나? 하이에나의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영감님이니까 말해주는 건데 소문이 좀 더럽지. 그 양반 사업 수완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정리를 잘하는 거라는군. 방해되는 것들은 모조리 치워버린다고.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 사람 뒤에 그림자라고 불리는 해결사가 붙어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맘 편하게 넘나드는 놈이라고. 그림자. 진우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다. 단순한 루머일 수도 있었지만 어젯밤 민준이가 말한 검은 그림자와 불길하게 겹쳐졌다. 더 아는 건 그것뿐이야. 그놈들 워낙 깨끗하게 일 처리해서 꼬리가 안 잡혀. 그 그림자라는 놈 본 사람도 거의 없대. 그냥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만 알지. 하이에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진우는 말없이 지갑에서 두툼한 촌지를 꺼내 테이블 밑으로 건넸다. 같은 시각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 수사대 사무실은 아직도 불이 환했다. 김 팀장은 부하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혼자 남아 컴퓨터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다. 박진우라는 이름의 무게는 그를 이틀 밤낮으로 잠 못 들게 했다. 존경하는 선배가 자신의 사위를 조사해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단순한 가정 불화나 치정 문제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자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그린밸리 프로젝트는 완벽했다. 자금 흐름은 깨끗했고 모든 인허가 절차는 합법적이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김 팀장은 집요하게 하청업체까지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실오라기를 발견했다. 블루텍라는 이름의 유령 회사였다. 이 회사는 그린밸리의 주요 자재 납품을 맡은 것처럼 서류상에 등장했지만 사업장 주소는 텅 빈 오피스텔이었고 법인 등록은 불과 6개월 전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거액의 자금이 이 회사를 통해 세탁된 흔적이 보였다. 김 팀장은 블루테크의 대표이사 이름을 조회했다. 오태식, 45세, 전과 3범의 바지 사장이었다. 김 팀장은 오태식의 현재 상태를 검색했다. 그리고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망. 오태식은 3개월 전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그가 거액의 도박빚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 팀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너무나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꼬리를 자르기 위한. 김 팀장은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님, 저 김 팀장입니다. 방금 실오라기 하나 찾았습니다.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혹시 오태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석 달 전에 한강 물 마신 사람입니다. 진우는 하이에나의 가게에서 막 나온 참이었다. 그림자와 오태식,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그러나 아주 불길한 형상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주말이 되었다. 진우는 약속대로 민준이를 데리러 갔다. 수지는 남편이 없는 주말이라 그런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아빠 민준이 잘 부탁드려요.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알겠다. 민준이랑 할아버지가 재미있게 놀 테니 걱정 마라. 진우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장난감을 챙겨야 한다는 핑계였다. 수진이 민준이의 가방을 싸는 동안 진우는 자연스럽게 서재 쪽으로 향했다. 내가 지훈이 서재에 책 좀 볼 게 있었는데 잠깐 들어가도 되겠지? 수진은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아빠도 참. 진우는 강지훈의 서재로 들어섰다. 거대하고 위압적인 이 방은 강지훈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책장에 꽂힌 법률 서적들을 훑어보는 척하며 재빨리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현역 시절 압수한 불법 증거물 중 하나였던 USB 메모리 모양의 고성능 도청 장치였다. 그는 그것을 책상 밑 가장 깊숙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부착했다. 배터리는 일주일 정도 갈 터였다. 짧은 시간이지만 짐승의 울음소리라도 잡히길 바랄 뿐이었다. 할아버지 다 쌌어요. 빨리 가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재를 나섰다. 그는 민준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그래 가자. 우리 강아지. 그는 완벽한 할아버지의 미소를 지으며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은퇴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사냥을 준비하는 코끼리, 아니 독사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덫은 놓아졌다. 강지훈은 자신의 왕국 강남 스카이라인이 세면을 감싸는 펜트하우스 오피스에 서 있었다. 공기는 희박했고 그의 감정처럼 차가웠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린밸리 프로젝트의 거대한 조감도가 홀로그램처럼 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힘의 상징이자 곧 완성될 제국이었다. 그는 이 도시의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고 통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제국의 미세한 균열을 감지하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보이지 않는 시선을 느꼈다. 은퇴한 장인 박진우 따위는 아니었다. 그는 그저 늙고 무기력한 코끼리일 뿐 자신의 영역에 감히 발을 들일 존재가 못 되었다.
이 찝찝함은 훨씬 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성질의 것이었다. 자신의 자금 흐름을 누군가 엿보고 있다는 불쾌한 감각이었다. 팀장님. 그의 충실한 비서 김미영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감정이 없었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처리했다. 요청하신 보고서입니다. 블루테크 건입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건넸다. 강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블루테크. 그의 자금 세탁 창구 중 하나, 그리고 오태식이 있던 곳. 3개월 전에 이미 정리된 일이었다. 누군가 오태식 건을 다시 들쑤시고 있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했다. 경찰 내부망에서 비공식적인 조회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김성규 팀장입니다. 강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꼬리가 잡혔다. 경쟁사 놈들이 사주한 쥐새끼가 분명했다. 감히 자신의 쓰레기통을 뒤지려 하다니 강지훈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불쾌했다. 감히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을 내려는 하찮은 벌레에 대한 경멸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직 능력 때문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의 제국은 교묘한 협박뇌물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되는 정리 작업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는 이 벌레를 밟아 죽일 방법이 수십 가지는 있었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경찰청 고위 간부 그가 그린밸리의 특정 구역 인허가를 조건으로 막대한 후원금을 제공한 인물이었다. 나 강지훈입니다. 별일은 아니고 금융범죄수사대에 김성규라는 친구가 요즘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입니다. 과로사라도 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독이 숨어 있었다. 그 친구 열정은 좋은데 방향이 좀 엇나간 것 같더군요. 엉뚱한 곳에 힘 빼지 말고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즉시 그 뜻을 알아차렸다. 아, 강 대표님, 물론입니다.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김 팀장에 대한 압력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지훈은 즉시 법무팀 최고 책임자인 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강지훈의 온갖 불법적인 뒤처리를 도맡아 하는 인물이었다. 최 변호사 김성규라는 이름 하나 기억해둬. 금융범죄수사대. 그 친구가 혹시라도 엉뚱한 영장이라도 신청할까봐 최 변호사는 즉각 그 의도를 파악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남부지검 쪽에 저희 라인이 있습니다. 김 팀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든 그가 올리는 모든 보고서는 반려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그에게 다른 사건을 덮어씌워 정신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강지훈의 2단계 방어선이었다. 경찰이 뚫리면 검찰이 막는 구조였다. 그는 완벽한 거미줄을 짜놓았다. 전화를 끄는 강지훈은 만족스러운 듯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는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앉아 있었다. 정계 재계, 심지어 법조계까지 그의 돈과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김성규 팀장 같은 하찮은 존재는 그 거미줄에 걸린 먼지 한 톨에 불과했다. 그는 이 기회에 자신의 연결망을 재점검했다. 그린밸리 프로젝트에는 수많은 특혜가 필요했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했다. 환경부 장관의 아들 유학자금 국토부위원회에 숨겨진 도박빚, 그리고 이제는 경찰 고위 간부의 승진까지. 그는 그들의 약점을 쥐고 있었고 그들은 강지훈의 충실한 개가 되었다. 그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보안이 설정된 별도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단축키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한 번만 울리고 바로 연결되었다. 나다. 예, 보스. 전화기 너머에서는 감정이라곤 실리지 않은 기계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자가 바로 하이에나가 말했던 그림자
강지훈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오태식 건 마무리가 깨끗하지 않았던 것 같다. 쥐새끼 하나가 킁킁거리고 있어. 내가 일단 목줄은 채워놨는데. 혹시 모르니 관련 서류 중인 싹 다 다시 한번 확인해. 이번에는 먼지 한 톨도 남기지 마. 그림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처리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지훈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그림자의 실력을 믿었다. 그가 손을 대면 존재했던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었다. 그는 오태식을 제거할 때를 회상했다. 오태식은 처음엔 유순한 바지 사장이었지만 돈맛을 본 뒤로는 탐욕스러워졌다. 그는 그린밸리의 비자금 규모를 눈치챘고 자신의 몫을 2배로 요구했다. 강지훈은 협상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에게 조용히 하산시키게 라고만 말했다. 며칠 뒤 오태식은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처리되었다. 유서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 유서는 그림자가 오태식의 도박빚을 뒤져 그의 필체를 완벽하게 모방해낸 걸작이었다. 경찰은 단 1초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림자조차 완벽하지는 않았다. 김성규가 그 냄새를 맡았다는 것은 오태식 주변에 누군가가 입을 열었거나 혹은 서류상의 실수가 있었다는 뜻이었다. 이번에는 오태식의 가족 친구, 심지어 그가 다니던 술집 여자까지 전부 확인해.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써. 단 2번 다시 이 이름이 내 귀에 들리게 하지 마. 그는 그림자에게 추가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시선이 다시 그린밸리 조감도로 향했다. 저 푸른 숲과 호수로 포장된 첨단 신도시. 그 이면에는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그 부지는 원래 수십 년간 농사를 짓던 노인들이 살던 곳이었다. 강지훈은 그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였고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 과정에서 완강히 버티던 노인 한 명이 화재로 위장된 방화로 목숨을 잃었다. 물론 증거는 없었다. 그 또한 그림자의 작품이었다. 강지훈은 그 모든 것을 사업적 판단이라고 합리화했다.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희생이 따르는 법이라고. 그는 자신이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문득 장인 박진우를 떠올렸다. 그 늙은이는 평생을 경찰로 살면서 손에 쥔 것이 무엇인가? 낡은 아파트 한 채와 고집불통의 도덕률 뿐이었다. 강지훈은 그런 종류인가? 인간을 경멸했다. 돈과 힘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했다. 그 늙은이가 감히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자신의 아들을 선동하려 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모욕적이었다. 박진우가 민준이에게 사준 로봇 장난감. 그는 그것을 당장 내다버리고 싶었다. 그 늙은 형사의 냄새가 묻어있는 것 같았다. 그는 민준이를 자신의 완벽한 후계자로 키우고 싶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하며 필요하다면 적을 짓밟을 수 있는 강한 아이로. 하지만 민준이는 어머니를 닮아 유약하기 짝이 없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집안은 숨막힐 듯이 조용했다. 수지는 그가 올 때까지 거실 소파에서 불안한 듯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네요. 저녁은 됐어. 밖에서 먹었어. 그는 아내의 말을 잘랐다. 그는 장인이 다녀간 이후로 집안 공기가 미묘하게 변한 것을 느꼈다. 그 늙은 형사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 불쾌했다. 그는 민준이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다. 아이는 할아버지가 사준 로봇을 껴안고 잠들어 있었다. 강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혐오감을 느꼈다. 저 약해 빠진 아이, 자신의 완벽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감정적이고 산만한 것은 모두 수진과 그 늙은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는 수진을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그가 소유한 값비싼 화병과도 같았다. 당신 아버지 지난 주말에 여기 묵었다고 들었어. 그가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수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네, 아빠가 민준이랑 놀아주고 싶다고 하셔서 앞으로는 미리 나한테 허락받아. 강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규칙을 따라야 해. 당신 아버지가 여기 와서 늙은 형사 흉내 내는 거 꼴 보기 싫어. 그 양반이 아직도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그는 수진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당신도 민준이도 내 거야. 알겠어. 수진의 눈에 맺힌 공포를 보며 그는 비뚤어진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수진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배경, 즉 전설적인 형사의 딸이라는 이미지가 자신의 사업 초창기에 깨끗한 이미지를 더 씌워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미지는 거추장스러울 뿐이었다. 그리고 당신. 그가 수진의 턱을 놓아주며 말했다. 요즘 백화점 다니는 것 말고 하는 일이 뭐야? 당신 아버지 때문에 내 이미지가 나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 처신 똑바로 해. 당신이 누리는 모든 것, 이 집 그 보석들 다 내가 준 거야. 내가 다시 빼앗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 수진은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그녀는 이 황금 감옥의 죄수였다. 강지훈은 그녀의 완벽한 복종을 확인하고 나서야 서재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외부의 적 김 팀장은 제압했고 내부의 불안 요소 수진과 민준은 억눌렀다. 그의 완벽한 가면은 오늘도 굳건했다. 그는 얼마 전 수진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민준이가 요즘 악몽을 꾼다는 것이었다. 잠꼬대를 하며 운다는 시시한 이야기였다. 강지훈은 그저 아이가 약해 빠져서 그렇다고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게 하라고 핀잔을 주었을 뿐이다. 그는 그저 아이의 나약함을 경멸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 속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가장 치명적인 단서가 바로 그 약해 빠진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단서를 주워둔 것이 자신이 무시했던 늙은 코끼리 박진우라는 사실을 말이다. 강지훈은 서재 책상 밑 그가 설치한 도청장치가 자신의 모든 오만한 독백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다. 주말이 되어 박진우는 민준이를 자신의 낡은 아파트로 데려왔다. 강남의 차가운 펜트하우스와는 달리 이곳은 햇볕이 잘 들고 오래된 책과 옅은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이곳은 진우의 공간이었고 무엇보다도 안전한 공간이었다. 그는 민준이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다그치지 않기로 했다. 아이를 신문하는 것은 그가 가장 경계하는 일이었다. 그는 거실 바닥에 전지를 펼치고 크레용을 잔뜩 꺼내놓았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낚시도구 좀 손질하고 있을게. 여기다가 우리 민준이 그리고 싶은 거 다 그려보자. 진우는 낡은 낚싯대를 닦는 척하며 시선은 아이에게 고정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 거대한 집에서는 이렇게 마음껏 어지럽히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을 터였다. 이내 아이는 경계를 풀고 크레용을 잡았다.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사준 로봇을 그렸고 이어서 공룡을 그렸다. 진우는 그런 아이의 모습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쩌면 그날 밤의 잠꼬대는 정말 끔찍한 악몽일 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희망은 민준이가 검은색 크레용을 집어들었을 때 산산조각 났다. 민준이는 갑자기 그림의 한쪽 구석을 검은색으로 맹렬하게 칠하기 시작했다. 민준아, 그건 뭐야? 진우가 무심한 척 물었다. 그림자예요. 아이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날 밤 잠꼬대에서 들었던 바로 그 단어였다. 진우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목소리는 평온함을 유지했다. 그렇구나. 아주
아주 큰 그림자네. 아이는 검은색에서 손을 떼고 파란색 크레용으로 그 옆에 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갈색으로 배의 형체를 그렸다. 와, 배도 그릴 줄 아네. 멋진데 이거 타고 여행 갔었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랑 아빠 친구랑 탔어요. 재밌었겠다. 진우의 말에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안 재밌었어요. 아이는 빨간색 크레용을 집어들었다. 그리곤 파란색 물 위에 떠있는 사람 형체를 그리기 시작했다. 아니, 그리는 것이 아니었다. 마구 칠하고 있었다. 마치 그 형체를 지워버리고 싶다는 듯이 크레용이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눌러 칠했다. 파란색 물은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번져나갔다. 아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민준아. 진우가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준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진우를 올려다봤다.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시끄러운 아저씨, 아빠한테 화냈어. 아이의 기억은 단편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는 선명했다. 아저씨가 물에 빠졌어. 풍덩. 민준이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물이 다 빨개졌어. 딸기잼처럼. 무서웠어. 진우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빨간 물, 그림자 아빠. 그것은 악몽이 아니었다. 5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목격담이었다. 아빠가 나중에 말했어요. 민준이가 진우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웅걸거렸다. 민준이는 씩씩한 아들이니까 아무것도 못 봤다고, 못 본 거라고 했어. 나 착한 아들 맞죠, 할아버지? 진우는 눈을 감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강지호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 어린아이에게 짐승 같은 짓을 한 것이었다. 그는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한 것이었다. 진우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그럼 우리 민준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들이지. 할아버지가 다 아니까 이제 괜찮아. 그는 민준이가 진정하고 만화 영화에 집중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다. 그리고는 아이가 그린 끔찍한 고백이 담긴 그림을 조용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것은 이 사건의 첫 번째 증거물이었다. 그때 그의 낡은 폴더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김 팀장이었다. 진우는 민준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베란다로 나갔다. 나다. 김 팀장, 무슨 일인가? 선배님, 찾았습니다. 김 팀장의 목소리는 흥분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그런데 기분 더럽게 찝찝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김 팀장은 지난 며칠간의 성과를 보고했다. 강지훈의 그린밸리 프로젝트.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다가 이상한 회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블루테크라는 유령 회사입니다. 진우는 말없이 들었다. 서류상으로는 그린밸리에 대규모 친환경 자재를 납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소지는 텅 빈 오피스텔이고 자금은 입금과 동시에 수십 개의 차명 계좌로 쪼개져 사라졌습니다. 전형적인 세탁 창구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는 누군가 진우가 핵심을 찔렀다. 전화기 너머로 김 팀장이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오태식, 만 45세, 도박전과 산범. 전형적인 바지 사장이죠. 그런데 선배님, 이 오태식이라는 자가... 김 팀장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3달 전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진우는 베란다 난간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자살이었습니다. 김 팀장이 말을 이었다. 거액의 도박빚을 비관해서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걸로. 유서까지 발견돼서 이틀 만에 사건 종결됐더군요. 너무나 완벽하게 정리된 죽음이었다.
진우는 주머니 속의 그림을 만지작거렸다. 시끄러운 아저씨, 물에 빠졌어. 빨간 물. 김 팀장. 진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 오태식이라는 자, 시끄럽게 떠드는 타입이었나? 네, 그건... 잠시만요. 김 팀장이 무언가를 급히 검색하는 듯 했다. 여기 있네요. 주변인 진술에 따르면 입이 아주 가볍고 돈 자랑하기 좋아하고 술만 들어가면 목소리가 커져서 주변과 시비가 잦았다고 퍼즐이 맞춰졌다. 그린밸리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바지 사장이 몫을 더 요구했거나 입을 함부로 놀렸을 것이다. 그리고 강지훈은 그를 정리했다. 시끄러운 아저씨는 바로 오태식이었다. 민준이는 아버지가 사람을 죽이는 현장을 혹은 시신을 유기하는 현장을 목격한 것이었다. 선배님,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김 팀장의 목소리가 다시 심각해졌다. 제가 이 오태식 건을 파기 시작한 직후부터 위에서 압력이 들어옵니다. 제 컴퓨터 접근 권한이 일부 차단됐고 어제는 갑자기 2년 전 묵은 사기 사건을 배당하면서 내일까지 보고서를 올리라고 하더군요. 누군가 저를 막고 있습니다. 이제야 강지훈의 거미줄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돈만 많은 사업가가 아니었다. 경찰 내부에까지 손을 뻗칠 만큼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김 팀장이 위험에 처했다. 김 팀장,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게. 자네 당장 그 손에서 그거 놔. 2년 전 묵은 사건 좋아. 그거 붙잡고 며칠 밤이라도 세우게. 강지훈이 눈치채지 못하게. 네, 하지만 선배님. 이건 명령이야. 자네는 이제 공식적인 수사에서 빠지는 걸세. 대신 자네가 모은 블루테크와 오태식 관련 자료 전부 나에게 넘기게. 자네가 모르는 개인적인 경로로. 지금부터는 자네가 아니라 내가 맡겠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금융사기 사건이 아니야. 살인사건일세. 진우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거실에서 천진난만하게 만화를 보고 있는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벽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제 댐을 무너뜨릴 거대한 구멍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사위가 살인자라는 것, 그리고 그 살인자가 거대한 권력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괴물로부터 자신의 딸과 손자를 구해내야 했다. 늙은 코끼리의 마지막 사냥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박진호는 민준이가 곤히 잠든 것을 확인했다. 아이는 끔찍한 기억을 토해낸 뒤 지쳐버린 듯 했다. 그는 민준이가 그린 붉고 검은 그림을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것은 차가운 증거였지만 동시에 뜨거운 분노의 불씨였다. 그는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민준이를 데리러 오라고 했다. 날카로운 메스를 댈 시간이었다.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먼저 확인해야만 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수진이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하게 꾸민 모습이었지만 짙은 화장 아래로 수척한 피로감이 배어나왔다. 아빠, 민준이는요, 늦었어요. 지훈 씨가 오늘 일찍 들어온다고 해서. 그녀는 낡은 아파트의 공기를 불편해하는 듯 했다. 앉아라. 민준이는 자고 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수진은 아버지의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압도당해 조용히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방어적인 기제가 깔려 있었다. 진우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구겨진 그림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검은 그림자배, 그리고 붉게 물든 물. 수진의 시선이 그 그림에 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즉시 알아차린 듯 했다. 이게 뭐예요? 민준이가 장난친 거 가지고. 진우가 딸의 말을 잘랐다. 내 아들이다. 5살짜리 내 아들이 오늘 이걸 그렸다. 시끄러운 아저씨가 물에 빠졌다고, 물이 다 빨개졌다고 하면서
수지는 숨을 헐떡이며 입을 막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악몽일 거예요. 민준이가 요즘 악몽이 아니라는 거 너도 알지 않느냐. 진우가 딸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수십 년간 흉악범들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던 그 눈빛이었다. 강지훈이 내 남편이 그날 배에서 무슨 짓을 한 거냐. 그 말이 방아쇠였다. 수진이 애써 쌓아 올렸던 방어벽 부유한 사모님이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 없는 절규였다. 수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공포와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몰라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아빠 제발. 진우는 차갑게 말했다. 지금 네가 모른다고 하면 나도 더 이상 널 도울 수가 없다. 없다. 민준이는 어떡할 거냐. 저 아이가 저 끔찍한 기억을 평생 안고 살게 할 거냐. 저 아이가 괴물의 아들로 자라게 둘 거냐고. 괴물이라는 단어의 수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 사람은, 지훈 씨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아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은 화가 나면 눈빛이 변해요. 모든 걸 부숴버릴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곳에는 값비싼 시계가 아닌 옅게 남은 멍 자국이 숨겨져 있었다. 진우는 주먹을 쥐었다. 자신의 딸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날 배에 같이 있었던 시끄러운 아저씨가 누구냐? 오태식이라고 아나. 그가 김 팀장에게 들은 이름을 댔다.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오태식, 몰라요. 전 그 이름 몰라요. 진우는 미간을 좁혔다. 민준이가 본 것이 오태식이 아니란 말인가? 그럼 그날 배에는 누가 있었지? 민준이가 아빠 친구라고 했다. 수지는 공포에 질려 떨며 마치 금기된 비밀을 털어놓듯 속삭였다. 기자였어요. 기자, 진우가 되물었다. 네, 한 달 전쯤이었나. 그린밸리 부지 문제로 지훈 씨를 계속 괴롭히던 기자라고 했어요. 지훈 씨가 그날 그 기자를 설득하러 간다고 민준이를 데리고 갔어요. 아이가 있으면 상대방이 경계를 풀 거라고. 그녀는 자신이 내뱉는 말에 끔찍함에 몸서리쳤다. 수지는 말을 이었다. 그날 저녁에 두 사람만 돌아왔어요. 민준이는 넋이 나간 것처럼 보였고 지훈 씨는 아주 평온해 보였어요. 그는 내게 그 기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멀리 이민 가기로 했다고 했어요. 다시는 우리 일에 끼어들지 않을 거라고. 진우는 눈을 감았다. 오태식, 그리고 이제는 기자까지. 강지훈의 뒤에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 민준이가 본 것은 오태식이 아니라 바로 그 기자였던 것이다. 시끄러운 아저씨는 바지 사장이 아니라 진실을 파헤치려던 기자였다. 수진아, 그 기자가 사라졌는데 넌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 진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다. 수진은 비웃음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신고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그 사람 손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 사람은 경찰 고위, 간부들, 검사들 다 자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진우에게 매달렸다. 내가 만약 입을 열면 나뿐만 아니라 아빠도 민준이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나는 그냥 민준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고백은 늦었지만 진실했다. 그녀는 남편의 부와 지위를 탐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든 황금 감옥에 갇혀 공포에 질식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박진우는 자신의 딸을 부축해 일으켰다. 됐다. 이제 됐다. 그만하면 충분히 버텼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금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수진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너는 오늘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다.
민준이 그림도 본 적 없는 거야. 그는 딸의 눈물, 한국어 맞춤법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을 닦아주었다. 아빠, 어떻게 하시려고? 그 사람 상대 못해요. 내 아빠가 누군지 잊었나? 진우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사냥을 앞둔 맹수의 미소였다. 네가 할 일은 하나다. 평소처럼 강지훈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는 수진을 형광까지 배웅했다. 그리고 당분간 민준이는 내가 데리고 있겠다. 그 집은 더 이상 아이가 있을 곳이 못 돼. 수진은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딸이 사라진 뒤 진우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이제 2개의 살인 사건 혹은 그 이상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자신의 사위이자 거대한 권력의 비호를 받는 괴물이었다. 그는 늙은 코끼리였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옥의 문을 들이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의 제국은 그가 발을 내딛는 순간 조용해졌다. 그의 서재는 단순한 방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의 의식이자 모든 계략이 탄생하는 자궁이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자신을 감시하던 불쾌한 시선이 사라졌음을 느꼈다. 김성규라는 쥐새끼를 밟아준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했다. 그는 장인이 가져다준 위스키를 잔에 따르며 완벽한 통제감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오만한 만큼이나 편집증적이었다. 그의 성공은 치밀함에서 비롯되었고 그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점검했다. 그날은 그의 개인 보안팀이 서재를 청소하는 날이었다.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혹시 모를 도청장치나 몰래카메라를 수색하는 그만의 의식이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을 즐겼다. 보안팀장이 태블릿을 들고 조용히 그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미묘하게 굳어 있었다. 대표님, 하나 나왔습니다. 강지훈의 미소가 사라졌다. 어디지? 책상 밑입니다. 이쪽에. 팀원이 특수 스캐너로 책상 하부를 비추자 모니터의 작은 녹색 점이 깜박였다.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팀원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지문이 남지 않도록 특수 집게를 사용했다. 작은 USB, 메모리 크기의 검은색 장치였다. 강지훈은 그것을 건네받았다. 성능은 최첨단은 아닙니다, 대표님. 배터리 용량으로 보아 일주일 정도 작동하는 구형 모델입니다. 하지만 감도는 매우 뛰어납니다. 이 방의 모든 대화를 빨아들였을 겁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 작은 금속 물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굴렸다. 구형 모델. 일주일 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지난 주말 박진우가 민준이를 데리러 왔던 날, 그가 책을 보겠다며 잠시 서재에 들렀던 그 순간, 그의 완벽한 가면 위로 분노가 아닌 차가운 사리가 스쳐 지나갔다. 박진우. 그가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늙은 코끼리. 무시했던 늙은이가 감히 자신의 심장부에 이빨을 박으려 했다. 그는 경쟁사나 김성규 팀장이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적은 가장 가까운 곳,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존재였다. 그 늙은 형사는 은퇴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숨어 있었을 뿐이다. 강지훈은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것은 모욕감과 경멸, 그리고 기묘한 흥분까지 뒤섞인 웃음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 늙은이를 너무 얕봤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늙은이의 치명적인 실수이기도 했다. 감히 사자의 굴에 손을 넣었으니 그는 즉시 이 도청장치가 언제부터 작동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들었을지 계산했다. 그가 김 팀장을 처리하라고 지시한 통화, 그림자에게 오태식의 잔재를 치우라고 명령한 것, 심지어 수진을 협박했던 그 순간까지
박진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재밌군. 그가 중얼거렸다. 증거를 손에 쥐었으니 이제 어쩔 셈이지.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 따위. 강지훈은 박진우가 법을 아는 자라는 것을 알았다. 이 도청 내용은 법정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 그렇다면 박진우는 이것을 이용해 합법적인 증거를 찾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유일한 통로는 김성규였다. 그는 즉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늙은 코끼리의 손발을 자르고 그가 의지하는 유일한 길을 끊어버려야 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네트워크 중 가장 강력한 카드에 연락했다. 경찰 고위 간부가 아니었다. 그는 현직 부장검사 자신의 그린밸리 프로젝트에 거액의 뇌물을 받고 뒤를 봐주고 있는 인물이었다. 나 강지훈입니다.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좋으시죠, 부장님?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부드러움을 되찾았다. 김성규라고 아십니까?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네, 그 친구. 요즘 저를 자꾸 괴롭히네요. 듣자 하니 죽은 오태식이랑 뒷거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부장검사는 즉시 그 의도를 파악했다. 강 대표님, 무슨 말씀인지. 오태식이 죽기 전에 김 팀장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인마금용이었겠죠. 그런데 오태식이 죽자 김 팀장이 되래 저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억울해서 살 수가 있어야죠. 이것은 완벽한 역공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오태식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김 팀장이 오태식의 뇌물을 받고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 부장님께서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셔야겠습니다. 그 친구 당장 직무 정지시키고 탈탈 털어주십시오. 먼지 하나까지.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 염려 마십시오. 덫은 즉시 발동되었다. 다음 날 아침 김성규 팀장은 자신의 책상에서 2년 전 묵은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박진우 선배의 말대로 그는 강지훈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보처럼 일에만 매달리는 척했다. 바로 그때 감찰과 직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김성규 팀장, 잠시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다. 무슨 일입니까? 김 팀장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오태식 사건 관련 독직 및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변호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수갑은 차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한 모욕감을 느끼며 감찰실로 연행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조작된 증거들을 마주해야 했다. 그의 안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거액의 현금 내역. 그가 오태식과 접촉했던 것처럼 조작된 사진 몇 장. 그리고 그가 그린밸리 프로젝트에 비리를 덮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익명의 투서. 그것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강지훈이. 김 팀장이 절규했지만 감찰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강지훈 대표는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고발인입니다, 김 팀장님. 당신이 죽은 오태식과 짜고 그를 협박하려 했다는군요. 얌전히 인정하시죠. 김 팀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발지총기, 그리고 수사관으로서의 명예까지. 그는 그날부로 직무 정지되었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박진우는 그 소식을 하이에나를 통해 들었다. 영감님, 큰일 났수. 영감님이 말한 그 김 팀장 오늘 아침에 감찰에 잡혀갔대. 뇌물 받아먹었다고. 오태식한테서. 하이에나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진우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조용히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연기가 그의 폐부를 채웠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강지훈이 도청장치를 발견했다. 놈이 자신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이것은 놈의 방역이었다.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부하, 유일한 내부 정보원을 처참하게 잘라낸 것이다.
이것은 경고이자 선전포고였다. 강지훈은 이것이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박진우의 손발을 묶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늙은 코끼리를 묶고 있던 마지막 쇠사슬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었다. 지금까지 박진우는 딸과 손자를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하지만 이제 강지훈은 박진우의 동료이자 후배를 건드렸다. 이것은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의와 시스템에 대한 모독이었다. 강지훈의 오만한 함정은 잠자던 독사 박진우를 완벽하게 깨워버렸다. 진우는 담배를 비벼 껐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패를 꺼내 들어야 했다. 차가운 쇳소리가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김 팀장이 직무 정지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는 소식은 박진우에게 단순한 정보원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강지훈의 오만한 선전포고이자 자신의 수족이 무참히 잘려나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굴욕이었다. 강지훈은 그가 설치한 도청 장치를 발견했고 그 불법적인 증거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비웃고 있었다. 진우는 며칠 동안 자신의 낡은 아파트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낚싯대를 닦지도 책을 읽지도 않았다. 그저 거실에 앉아 창밖의 회색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는 덫에 걸린 짐승이었다. 아니, 덫에 걸린 것은 김 팀장이었고 자신은 그 덫을 설치한 사냥꾼이자 동시에 다음 사냥감이 될 운명이었다. 강지훈의 네트워크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지훈을 잡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김 팀장이 그 증거였다. 법은 이미 강지훈의 돈에 오염되어 썩어 있었다. 그렇다면 법 밖의 방식, 아니 법을 뛰어넘는 방식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사위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떠올렸다. 그것은 돈도 권력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오만함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늙은 장인을 경멸했고 이제 그 늙은이가 감히 자신에게 덤벼들었다가 처참하게 패배했다고 확신할 터였다. 진우는 그 오만함을 이용하기로 했다. 덫에 걸린 척 완벽하게 패배한 척 연기해야 했다. 그리고 놈이 방심한 순간 그의 목에 비수를 꽂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했다. 이번에는 김 팀장 같은 현직 형사가 아니었다. 강지훈의 네트워크가 감히 손댈 수 없는 훨씬 더 높은 곳에 존재여야 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 번호를 누르는 것이었다. 대쪽이라고 불리던 사나이. 그의 유일한 동기이자 지금은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서리빨 같은 명성을 떨치고 있는 오태석 검사장. 두 사람은 경찰과 검찰이라는 엇갈린 길을 걸었지만 서로의 강직함을 유일하게 인정하는 사이였다. 나 박진우다. 박 형사 이게 몇 년 만인가. 자네가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낚시터에서 붕어가 말을 하던가. 오태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칼 같았다. 붕어가 사람을 물었네 친구. 자네 도움이 필요해. 약속 장소는 한강변의 낡은 횟집 두 사람이 젊은 시절 자주 찾던 곳이었다. 오태석은 값비싼 검사장의 관용차가 아닌 낡은 국산차를 직접 몰고 왔다.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자네 목소리가 이렇게 가라앉은 건 수십 년 만이군. 오태석이 회 한 점을 집어들며 말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그림을 꺼냈다. 민준이가 그린 붉고 검은 그림. 내 외손자놈이 그린 그림일세.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불법 도청 장치로 녹음된 파일이 담긴 USB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내 사위놈의 목소리고. 오태석은 말없이 그림을 보고 진우가 건넨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횟집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그의 얼굴이 급격하게 굳어갔다. 그는 강지훈이 그림자에게 오태식을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목소리,
김 팀장에게 누명을 씌우라고 부장검사에게 지시하는 목소리를 모두 들었다. 그리고 수진을 협박하는 그 비정한 음성까지. 이건 오태석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그는 도청의 불법성을 지적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박 형사 자네, 지금 자네 사위를 잡으려는 게 아니었군. 자네 딸과 손자를 구하려는 거였어. 그는 USB를 꽉 쥐었다. 그리고 이 부장검사, 이 썩어빠진 놈 감히 검찰의 명예를. 그는 진우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한 아버지의 절박함을 보았다. 이 녹음은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없네. 없네. 자네도 알겠지. 오태석이 말했다. 알고 있네. 진우가 대답했다. 그래서 자네를 불렀네. 나는 미끼를 던질 걸세. 놈이 그 미끼를 물고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 거야. 그때 자네가 내 증인이 되어 줘야겠네. 합법적인 증인. 오태석은 진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늙은 형사의 눈에는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의 비굴함이 아닌 정의를 갈망하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어떻게 할 셈인가? 놈은 지금 김 팀장을 꺾었다고 의기양양해 있네. 내가 패배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척 접근할 걸세. 가족의 화해를 위한 저녁 식사를 제안할 거야. 놈의 집에서. 놈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곳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 자네가 동석해주게. 내 오랜 시골 친구로. 놈은 자네가 누군지 모르겠지. 놈은 그저 은퇴한 변호사 정도로 알 거야. 나는 그 자리에서 놈을 도발할 걸세. 진우의 계획은 위험천만했다. 그것은 호랑이 굴에 스스로 머리를 집어넣는 격이었다. 너무 위험해. 오태석이 반대했다. 놈이 눈치채면 놈은 눈치채지 못해. 지금 놈의 눈에는 오만함이라는 커튼이 쳐져 있거든. 진우는 확신했다. 하지만 그 전에 놈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야 하네. 놈이 의지하고 있는 그 썩은 동아줄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심어줘야 해. 진우는 하이에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기자들에게 흘려. 김성규 팀장 사건 내부 감찰에서 뒤집힐 증거가 나왔다. 김 팀장을 올가맨 부장검사가 되래 감찰 대상이 될 것 같다. 고. 이것은 완벽한 거짓말하지만 강지훈을 흔들기에는 충분한 거짓말이었다. 하이에나의 정보망은 빨랐다. 반나절도 되지 않아 법조계와 언론계에는 김성규 팀장 사건의 반전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그 소문을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늙은이가 죽기 전에 발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심어놓은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기계음만 반복되었다. 강지훈의 심장이 처음으로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 썩은 동아줄이 정말 끊어지려 하는 것인가? 그 부장검사는 강지훈의 전화를 피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태석 검사장의 긴급 호출을 받고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오태석이 먼저 손을 쓴 것이었다. 불안감이 그의 완벽한 통제력을 갉아먹기 시작할 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장인어른 박진우였다. 강지훈은 경멸감이 가득한 미소로 전화를 받았다. 웬일이십니까, 장인어른?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셨습니까? 자네가 이겼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늙고 지쳐 있었다. 박진우는 완벽한 패배자를 연기했다. 내가 졌어, 강서방. 내 욕심이 과했네. 김 팀장 일도 미안하게 됐네. 내가 그 친구를 부추겼어. 강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늙은 코끼리가 항복을 선언하고 있었다. 그저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네. 우리 수진이와 민준이 두 사람을 봐서라도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저녁이나 한 끼 하세. 내가 자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겠네. 내 오랜 친구도 한 명 데려가겠네. 자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은퇴한 변호사인데 자네 사업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 강지훈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걸렸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었다. 박진우가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것을 보니 김 팀장 건은 완벽하게 처리된 것이 분명했다. 그는 늙은 장인이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것이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확인하는 마지막 의식이 될 터였다. 좋습니다, 장인어른. 오시죠. 제가 화해를 위한 만찬을 거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친구분도 꼭 모시고 오시죠. 전화를 끄는 강지훈은 위스키 잔을 높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신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 책상 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도청장치는 사라졌고 완벽한 고유함만이 남아있었다. 같은 시각 박진우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늙고 지친 목소리는 사라지고 얼음 같은 냉기만이 남았다. 그는 횟집 창밖으로 보이는 오태석을 바라보았다. 놈이 덫으로 걸어 들어왔네. 오태석은 말없이 소주잔을 비웠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만찬은 강지훈의 제국 꼭대기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깔린 펜트하우스 다이닝룸에서 시작되었다. 공기는 값비싼 와인과 최고급 요리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 밑에는 칼날 같은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강지훈은 완벽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식탁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관대했지만 눈은 자신의 발밑에 무릎 꿇으러 온 늙은 장인을 비웃고 있었다. 박진우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달인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패배한 노인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은 힘없이 바닥을 향해 있었다. 그의 옆에는 오태석 검사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시골 친구라는 설정에 맞게 어딘가 어수룩해 보이는 뿔테 안경까지 쓰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음식만 바라보며 이 화려한 공간에 주눅이 든 듯 보였다. 수지는 넋이 나간 인형 같았다. 그녀는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정체 모를 아버지의 친구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계적으로 와인잔을 채웠다. 그녀는 이 끔찍한 화해의 자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민준이는 다행히 진우의 아파트에 남아 있었다. 이 지옥도에 아이를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자, 장gin어른 많이 드십시오. 강지훈이 최고급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그리고 친구분께서도 이런 자리가 처음이신가 봅니다. 하긴 제 장인어른의 친구분이시니 평생 이런 곳은 구경도 못 해보셨겠죠.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오태석은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숙였다. 그 모습에 강지훈은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강서방, 내가 잘못했네. 진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들었어. 감히 자네 같은 사람을, 내 사위를 의심하다니. 그는 와인잔을 들었다. 자네의 승리일세, 이 늙은이가 깨끗하게 인정하네. 그는 잔을 비웠다. 강지훈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늙은 코끼리가 드디어 자신의 앞에서 완벽하게 굴복했다. 알아주시니 다행입니다, 장인어른. 하마터면 저 때문에 큰일 날 뻔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김성규라는 친구, 아주 싹수가 놀았더군요. 장인어른 같은 분을 등에 업고 감히 저를 협박하려 들다니.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 내 불찰이야. 그런데 강서방. 진우가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말을 이었다. 요즘 밖에 소문이 좀 흉흉하더군. 그 김 팀장 사건 말이야. 혹시 뒤집힐 수도 있다는. 그 말에 강지훈의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가 유일하게 확인하지 못한 불안 요소.
연락이 닿지 않는 부장검사. 무세운 헛소리입니까? 강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소문 장인어른 아직도 그런 시시한 찌라시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제가 완벽하게 끝낸 일입니다. 아니,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러지. 진우가 손을 저었다. 자네가 내 사위라서 혹시라도 자네가 다칠까봐 내가 괜히 놈들에게 빌미를 준 건 아닌가 싶어서. 진우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내가 도청까지 하면서 자네를 의심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네. 강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날 자네 서재에서 들었어. 자네가 그림자라는 놈이랑 통화하는 거, 오태식이라는 놈 처리하라고. 강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요. 그 불법적인 증거로 뭘 어쩌시겠다고.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진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내가 진짜 두려웠던 건 그게 아니었어. 진우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다가 다시 강지훈에게 돌아왔다. 민준이, 우리 민준이 때문이었네. 민준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강지훈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민준이가 요즘 잠꼬대를 하네. 아주 무서운 잠꼬대를 해. 진우는 오태석을 흘끗 보았다. 증인은 듣고 있었다. 아이가 빨간 배가 보인다고 하더군. 시끄러운 아저씨가 물에 빠졌다고, 아빠가 밀었다고 정적이 식탁을 덮쳤다. 차갑고 무거운 죽음 같은 정적이었다. 수진은 입을 막았고 어깨를 부들부들 떨었다. 강지훈은 손에 든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박진우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하고 있었다. 늙은이가 노망이 든 게 아니라 치매가 왔군. 그래, 치매일지도 모르지. 진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시끄러운 아저씨가 그린밸리 부지 문제로 자네를 물고 늘어지던 그 기자놈이라는 것도 내 치매 증상인가? 이 한마디는 강지훈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오태식은 미끼였다. 진짜는 기자였다. 놈은, 늙은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강지훈의 얼굴에서 승리자의 여유가 사라졌다. 대신 궁지에 몰린 짐승의 광기가 드러났다. 당신,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당신이 감히 늙은 쥐새끼처럼 내 집구석을 파헤치고 다녔겠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러운 사업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뒷골목 양아치의 거친 고함이었다. 그래, 그 기자가 어쨌다고 강지훈이 와인병을 집어들었다. 그놈은 죽어 마땅했어.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고 했으니까. 오태식이처럼, 그리고 김성규처럼, 당신들처럼. 그는 분노와 오만에 취해 스스로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었다. 당신이 들었다는 그 그림자. 그래, 내 그림자가 그놈을 정리했어. 배에서 밀어버렸지. 시끄럽게 떠드는 그 주둥이를 한강물로 틀어막았다고 속이 다 시원하더군. 그는 박진우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았다. 근데 늙은이, 이제 어쩔 거지. 당신 손자놈의 증언 5살짜리 애 말을 누가 믿어줘. 당신의 불법 도청하,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감옥에 갈까?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아니지, 당신은 감옥에 갈 일도 없겠군. 내가 당신도 정리해 줄 테니까. 그가 박진우를 향해 와인병을 치켜들었을 때였다. 거기까지. 조용하고 어수룩해 보이던 시골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태석 검사장이 뿔테 안경을 벗어 던졌다. 그의 눈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강지훈 씨, 방금 당신의 자백 잘 들었습니다. 강지훈은 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다. 뭐야, 이 새끼는 대검찰청 감찰부장 오태석 검사장입니다. 오태석이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식탁 위에 던졌다. 강지훈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오, 오태석, 대쪽. 오태석은
자신의 귀에 꽂혀 있던 소형 녹음기를 꺼냈다. 살인교사, 증거인멸 뇌물공여, 독직죄 교사, 그리고 방금 들은 살인 자백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합법적으로 녹취되었습니다, 강지훈 씨. 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함정이야. 이 늙은이가 함정. 박진우가 처음으로 굳은 표정을 풀고 사위의 멱살을 풀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다. 이건 함정이 아닐세. 이건 심판이야.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띵동. 강지훈이 경비원을 부르려 했지만 수진이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과 전투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강지훈의 화려한 다이닝룸을 순식간에 점령했다. 강지훈 씨, 살인 및 살인교사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찰칵, 쇳소리가 식탁을 울렸다. 강지훈은 수갑이 채워진 채로 자신이 경멸했던 늙은 장인을 바라보았다. 박진우는 그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무너져 내린 딸 수진을 부축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다. 그의 제국은 그가 가장 얕보았던 늙은 코끼리의 기억력과 그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5살 배기 아들의 잠꼬대 한마디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 황금 감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는 차갑고 둔탁했다. 찰칵거리는 수갑 소리는 그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강지훈은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박진우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나 후회가 아닌 오직 자신이 경멸했던 존재에게 당했다는 굴욕감만이 가득했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수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공포의 무게가 사라진 자리에 거대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박진우는 딸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수십 년간의 형사 생활 중 가장 길고 끔찍했던 수사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오태석 검사장은 수사관들에게 냉철하게 현장 보존을 지시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그린 벨리 신화, 강지훈의 체포 소식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완벽한 사업가이자 자상한 남편으로 알려졌던 그의 가면이 벗겨지자 그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살인과 부패로 얼룩진 괴물의 민낯이었다. 여론은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오태석 검사장의 지휘 아래 수사는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강지훈의 자백은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첫 번째 실마리일 뿐이었다. 강지훈의 그림자로 불리던 해결사는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검찰의 압박과 회유 끝에 자신이 처리했던 모든 더러운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자백은 끔찍했다. 시끄러운 기자는 배에서 밀어 떨어뜨린 뒤 추가로 묶어 강바닥 깊은 곳에 유기했다. 바지 사장이었던 오태식은 빚에 시달리는 그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자살로 위장하여 다리에서 던져버렸다. 그린밸리 부지에서 끝까지 버티던 노인의 집 방화 사건도 그의 소행이었다. 강지훈의 제국은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 그의 돈은 정계와 법조계, 그리고 경찰 조직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강지훈에게 뇌물을 받고 김성규 팀장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던 부장검사는 오태석의 손에 의해 가장 먼저 구속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강지훈에게 떠넘기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경찰 고위 간부들도 줄줄이 소환되었다. 강지훈은 그들의 약점을 쥐고 승진을 도왔고 그들은 강지훈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합법적으로 치워주었다. 이 거대한 공생관계의 실체가 드러나자 국민들은 단순한 재벌의 비리가 아닌 시스템 전체의 붕괴에 경악했다. 강지훈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다. 그는 최고급 변호인단을 꾸려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변호인단은 박진우의 불법 도청과 오태석의 함정 수사를 문제 삼으며 증거 능력을 탄핵하려 했다. 그들은 강지훈이 늙은 장인의 계략에 빠진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려 애썼다. 하지만 강지훈의 가장 큰 적은 그 자신의 오만함이었다. 그는 법정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모두 내 성공을 가로막는 벌레들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소. 그의 이런 태도는 배심원들의 분노를 살 뿐이었다. 결정적인 증인은 두 사람이었다. 첫 번째는 모든 누명을 벗고 당당하게 증인석에 선 김성규 팀장이었다. 그는 강지훈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자신을 올가매고 한 명의 경찰관을 파멸시키려 했는지 침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시스템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보여주었다. 피고인 강지훈은 저에게 뇌물을 주려 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그는 저의 상급자들을 움직여 저를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뇌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김 팀장의 말에 법정은 숙연해졌다. 그는 며칠 뒤 내부 감찰에서 완전히 무혐의 처분을 받고 명예롭게 복직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인, 모두의 예상을 깨고 증인석에 선 사람은 바로 수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으로 치장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남편의 황금 감옥에서 걸어 나온 생존자였다. 수진은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 일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남편은 저를 완벽한 인형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에 거역하면 폭언과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손목시계를 풀자 옅게 남은 흉터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 전에도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 아버지를 오태식이나 그 기자처럼 조용히 처리해버릴 수도 있었다고요. 그는 모든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증언은 결정타였다. 강지훈은 그제야 이성을 잃었다. 이 배신자, 네가 감히, 네가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구 덕분인데. 그가 증인석을 향해 달려들려다 법정 경위들에게 제압당했다. 그의 완벽한 가면은 그렇게 법정 한복판에서 산산조각 났다. 판결은 신속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살인교사 2건 직접, 살인 1건 기자, 증거인멸 뇌물공여, 특수폭행. 피고인 강지훈을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강지훈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방청석 구석에 앉아있는 박진우를 바라볼 뿐이었다. 늙은 코끼리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탕탕탕 의사봉 소리가 그의 제국에 마침표를 찍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 시간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 천천히 흘러갔다. 6개월이 지났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덮었던 썩은 냄새는 옅어졌고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린 밸리 프로젝트는 백지화되었고 그 부지는 다시 농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수진과 민준이는 그 지옥 같던 펜트하우스를 떠났다. 그들은 박진우의 낡은 아파트 근처 햇볕이 잘 드는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수진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대신 강지훈과 완벽하게 이혼했다. 그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 민준이도 상담 치료를 받았다. 아이의 끔찍했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처음 몇 달간 아이는 여전히 검은 그림자와 빨간 물의 악몽에 시달렸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랑이 약이었다. 박진우는 은퇴한 형사가 아닌 온전한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매일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탔다. 그는 더 이상 아이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가 그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그리도록 응원했다. 민준이의 도화지에서 검은색과 붉은색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자리를 노란색 햇살과 초록색 나무들이 채워나갔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였다. 박진우는 민준이를 데리고 한적한 강가에 낚시터로 향했다. 그가 현역 시절 유일하게 숨을 쉬던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의 손에 강력 사건 파일 대신 민준이를 위한 작은 낚싯대가 들려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찌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물고기 왜 안 와요? 민준이가 지루하다는 듯 물었다. 기다려야지 이 녀석아. 낚시의 절반은 기다림이다. 진우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에게 지렁이를 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아이는 처음엔 징그러워했지만 이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렁이를 만지작거렸다. 따뜻한 봄볕에 민준이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아이는 낚싯대를 쥔 채 할아버지의 낡은 점퍼 자락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진우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이를 덮어주었다. 그는 잠든 손자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고른 숨소리, 평화로운 얼굴. 그는 잠든 아이오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사위를 감옥에 보냈다. 딸의 가정을 산산조각 냈다. 그가 지불해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만약 그날 밤 민준이의 잠꼬대를 무시했더라면 그는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괴물을 잡기 위해 법의 경계를 넘나들었고 스스로도 괴물이 될 뻔한 순간들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딸과 손자의 삶을 되찾아 주었다. 정의는 때로는 이렇게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가장 가까운 사람의 희생을 딛고서야 비로소 실현되는 것인지도 몰랐다. 민준이가 잠결에 뒤척였다. 응, 할아버지. 아이가 잠꼬대를 했다. 진우는 순간 긴장했다. 하지만 아이는 그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품으로 더 파고들 뿐이었다. 검은 그림자는 사라졌다. 아이의 악몽은 끝났다. 박진우는 다시 낚싯대에 시선을 돌렸다. 강물은 그 모든 추악한 비밀을 품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찌가 미세하게 떨렸다. 입질이 온 모양이었다. 늙은 형사의 마지막 수사는 끝났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